오늘 첫 번째 소식 뭐 가지고 오셨나요? 네, 트럼프가 대북 제재 관련해서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여기가 만장일치 제도여가지고 그동안은 미국의 반대로 이 사업이 통과를 못했던 거죠. 네. 근데 미국이 이번에 반대를 하지 않고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해 줌으로써 2월 6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이 공식적으로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매번 최고난이도의 제재를 했는데 사실 상관이 없을 정도로 발전을 네. 많이 했잖아요.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나요? 사실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북한은 그동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필요 없다.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강조도 많이 했고요. 네. 이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낙후했다. 네. 역시 북한 못 살고 빈곤하고 그런 체제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표명한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러니까 네. 실효성이 실제 있다고 보기가 거의 어려운 없죠. 조치이죠. 네. 그런데 왜 튀어나왔느냐. 이게 사실 좀 의아한 점 아닙니까? 이 시기에. 네. 근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조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무슨 큰 엄청나게 획기적인 이런 조치는 아니지만 지금 작은 그것도 웃기죠. 조치지만 네. 그것도 웃기죠. 왜 작은 조치를 해? 큰 조치를 해야지. 근데 아무튼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시기적으로라는 말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4월에 방중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방중을 계기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북한과 만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작년 그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네. 그때 북미 정상회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막 안달났었는데 성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튼 지금 이 미국의 처지가 어떤가가 드러나는 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큰 카드, 작은 카드 가리지 않고 북한한테 내밀어 본다는 거죠. 네. 이 카드면 혹시 좀 마음이 풀리니? 제발 괜찮을까? 만나줘. 이 카드는 좀 편지도 어때? 보내보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과 북한의 관계이다. 야. 북한은 미국을 굉장히 초고압적으로 몰아치면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만남에 안달이 나 있고 구걸하듯이 만남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 스토커 같지 않냐? 안 만난다는데 네. 왜 이러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놓고 사실 훈련할 거는 막 다 하잖아요. 한미일 공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참 뭐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지금 만나고 싶어서 여러저러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 막 또 획기적으로 돌아서자니 나도 좀 쉽지가 않고 뭐 이런 그렇죠, 마음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아무튼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게 한 번 더 확인되는 단적인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렇죠. 것은 뭐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현상, 북미 정상회담을 갈구하는 미국이 한국에게 어떤 역할을 계속 부여하는 지금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한국에게는 굉장히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게 아무튼 촛불에서도 몇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얼마 전에 베트남 갔던 거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국무총리 41년 만에 단독 미국 방문이잖아요. 네. 같은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일정 정도 역할이 주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다수 존재했었고 거기서 아무튼 우리 외교적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진다.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건 얻어야 된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할이 지금 한국한테 요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한국만 할 수 있는 한국이 해줘야 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흥미로운 게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쿠팡을 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굉장히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보통
엄청 쩔쩔매거나 그쵸. 어떻게 그런 거 아니다. 뭐 외교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거나.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 네. 좀 대응이 흥미롭습니다. 한미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아니,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시정하지 않고 로비로 풀려는 거는 소용이 없다. 약간 미국한테 경고하는 듯한 그런 대응을 했어요. 네. 이 김민석 총리 개인의 어떤 외교적 재능, 자질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지금 한국이 외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카드, 조성되어 있는 물적 환경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게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바로 미국한테 써먹을 북한 카드이다. 근데 이 북한 카드 써먹으라고 여러 번 조언했잖아요. 네. 관세 협상 때도 얘기하고. 네, 아무튼 촛불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 김태영 소장님도 네. 그 북한 카드 써먹어야 된다 이랬는데 드디어 북한 카드를 좀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얼마 전에 또 미국 가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가 관세 25% 때려가지고. 근데 루비오가 면담 들어가기 전에 미국 내부 분위기 되게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기강을 잡으려는 네. 이런 시도를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기강을 잡으려는 말을 네. 바로 했는데 지금 되게 안 좋다 너. 와서 잘해라. 잘할 수 있겠냐? 막 아. 약간 기강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응이 좀 특이해요. 네. 우리가 뭐 그런 관세 올리겠습니다라든지. 그래? 그러면 우리도 너네 관세 때려버린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네. 갑자기 북한을 언급합니다. 오. 루비오 장관한테 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 한국 정부가 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어필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질문과 답이 맞진 않거든요. 요게. 그렇죠. 야 관세 올리게 하니까 북한과 대화 안 하고 싶냐? 뭐 이렇게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카드를 지금 써먹고 있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들은 관세 뭐 올릴 거야. 그럼 우리도 올려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카드인데 네. 북한과 대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게 웃기네요. 웃기죠. 네네네. 그리고 실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북한과의 대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대북 제재 인도적 지원을 완화하겠다는 미국의 조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 카드를 꺼내면 미국이 깨갱하니까 네. 약간 멈칫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어쩔 줄 몰라 하는 미국의 처지를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발 효과를 누리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랑도 확연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북미 관계를 중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풍계리 그 핵시험장 폭파한 것처럼 비핵화 조치를 하나 더 해줘야 미국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러면서 북한을 막 더 비핵화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남북 관계도 깨지고. 어그러지고 북미 관계도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하지 없는.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북한이 조건 없이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비용 이런 거 괜찮아. 네. 그냥 조건 없이 재개할게.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화답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못했죠. 유엔사에 막히고 트럼프에 막히고 다 막혔죠. 네, 그리고 5.24 조치 같은 경우에도 한국 보수 정권이 했던 독자적인 대북 제재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풀 수 있다. 네. 이걸로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물꼬를 터라라고 조언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안 했죠. 더 악화 일로를 걸어온 건데 근데 지금은 북한이 한국도 상대를 안 하고 네. 미국도 상대를 안 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게는 좀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 뭐 거기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드러난 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함으로써 그런 액션만 취함으로써 뉘앙스만 취함으로써도 미국이 이렇게 안 달라는 그렇죠. 미국의 갈망을 네. 해결해 주고 이용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북한이 한미의 모두 관계를 끊을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자주롭게 또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야.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와 이재명 정부가 놓여 있는 환경이 또 완전히 다르고 이재명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좀 시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 상황을 보다 더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도 있고 우리 국익을
지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기회에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전환을 해가지고 실제 대한민국이 갖는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만약에 전면적으로 정상화되게 되면 이 강대국으로부터 둘러싸여서 굉장히 눈치 보고 치였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완전히 전변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국의 국제적 입지, 위상이 생기는 겁니다. 북한과 대화하려면 남북 관계 이거 통해야 된대. 한국 통해야 된대. 이렇게 되면 미국도 한국을 더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역시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이 관련해서 북한 카드를 좀 적절히 잘 사용하고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잘 수행하나 봅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 알 수가 없죠. 진짜 페이스메이커인지 페이스메이커인 척하면서 미국한테 얻어낼 거 얻어내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후자면은 네. 좀 더 좋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 더 좋아야 되는 거죠. 되게 후자면. 흐릿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내가 페이스메이커 같아 아닌 것 같아 모르겠지만 일단 나를 믿을 수밖에 없겠지. 트럼프 너 우리 말고 딱히 답도 그쵸. 없잖아. 근데 외교는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남북 관계를 완전히 개선해야지 네. 거기에 신뢰가 더 야. 실린다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진짜 이재명 정부가 뭐 북한과 뭐가 되나 본데? 어. 뭐가 이렇게 좀 뚫리는 부분이 있나 본데?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고 우리 이익을 챙기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네, 아무튼 당장 미국의 승인, 미국의 허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뭘까? 이 고민을 해봤을 때 국가보안법 폐지가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뜻깊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 구성이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사실 한국 내부의 법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 관여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이게 내란 세력들의 힘을 약화하는 데서도 의미가 있고 남북 관계의 전면적 전환을 이루는 데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최근에 저는 사실 이 다큐를 보지는 못했는데 네. MBC에서 북한군 포로를 인터뷰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다큐라기보다는 인터뷰 영상 같은 걸 네, 보낸 굉장히 거죠? 보도한 거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오. 방송 2편을 1편, 2편으로 나눠가지고 내보냈고요. 어. 뭐 PD 수첩뿐만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쇼츠를 많이 확대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포로를 한국으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게 일단 말이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군 포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는데 북한군 포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원체 그때 가짜 뉴스를 많이 살포했었으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진짜 포로인지가 일단 검증된 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작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완전히 바보 되는 거죠. 네. 북한군 포로도 아닌데 와 북한군 포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증거도 진술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네. 뭐 약간 조악한 것들만 제시가 그쵸, 되고 있는 그쵸. 거고 네. 근데 이걸 제대로 검증도 안 됐는데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까 남북관계 개선 뭐 발전 이런 얘기를 앞에서 쭉 했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배가 아프고 안 입고 온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파탄내야 이재명 정부고 흔들 수가 있고 그래야 내 본업인 반북 대결도 나를 더 살려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남북 관계를 망쳐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국힘당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 포로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대표 인사가 국힘당의 유용원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작년 2025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 포로들을 만나서 자기가 인터뷰를 했다고 막 언론에 공개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어떤 주장을 지금 또 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야 된다. 네. 북한군 포로면 북한군으로 가야죠. 그게 무슨 제네바 협약에도 딱 국제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포로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했었는데 네. 이게 포로가 아니면 정부의 위상이나 위신이 완전히 깎아지는 측면도 있고 그렇죠. 실제 포로라고 할지라도 이 국제법상 전쟁 포로는 적대행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 또는 송환돼야 됩니다. 네. 이게 제네바 협약 제118조인데 네. 네,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죠. 네.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송환한다는 거거든요. 원래 본인이 속해 있었던 원 본래 소속 국가 여기로 무조건 송환된다. 네.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냐면 전쟁 중에 적대국에 잡힌 포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의사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랑 교전을 하고 나는 지금 적대국에 잡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총을 들이밀면서 네. 너 여기 남고 싶냐 송환되고 싶냐 그러면은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이 총 든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럴 수도 그렇지 있잖아요. 않으면 생명이 빼앗기는 상황이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전쟁 때 이승만이 거제 포로수용소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유송환해야 된다. 자동송환이 아니라 이러면서 막 뭐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막 국제적 분쟁으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 전쟁을 휴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포로 석방해가지고 네. 난리를 쳤었죠. 그러니까 포로가 고문당하거나 회유당하거나 협박당하는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본국 송환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군 포로가 맞으면 북한군에 자동 송환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원도 이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원 국힘당 의원도 뭐라고 하냐면 우크라이나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교환 명단에서 빠졌는데 아 이거 차라리 잘 됐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러니까 빠져서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야 그러면 왜 북한에 송환될 사람을 국제 협약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에 데리고 오려고 하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교환 명단에 빠진 거면 북한 입장에선 북한군으로 인정을 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지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그쵸. 있는 거고 그쵸.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젤렌스키가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내가 요걸로 좀 이득 볼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의 송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수통일에 근거한 반북 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국힘당이 북한 포로를 왜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데 우리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헌법에 보면 영토 조항이 있지 않냐. 그 영토 조항에 따르면 북한까지가 사실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거기에서 살던 국민이 외국에 나와서 포로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야 돼. 야, 이 사람은 이런 진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진짜 정말. 그러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흡수 통일을 전제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 이 우크라이나 포로를 북한으로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송환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굉장히 대결적이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려고 하는 적대 행위와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환을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의 인권이 어떻고 고문이 어떻고 이 자체로 반복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진짜 열이 받는 게 여기에 가세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이 사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않냐, 북한에 보내면 안 되고 여기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좀 황당한 거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부 인사로 최초로 발언했거든요. 야, 이거 뭐 국무회의나 이런 데에서 논의하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뭐 경향신문이랑 주말 사이에 인터뷰하면서 그것도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정부에 부담이 되는 발언을 국가안보실장이 하는 겁니다. 이거 남북관계에 문제 생길 수 있는 분명한 발언이고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포로 송환 추진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종북몰이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성락 실장이 말했는데 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안 해? 그렇죠. 역시 빨갱이, 공격 역시 빌미가 되는 북한의 거죠. 저자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이성락이 이거 관련해서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선넘사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아니었고 납북자 관련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 선전에 위성락이 국가안보실장의 타이틀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를 그쪽으로 의도적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고도의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반북 인권단체 탈북자 단체 요새 할 일 없잖아요. 원래 대북 전단
살포하면서 돈벌이 했었는데 네. 아, 그거 하다가 이제 압수수색 당해요. 큰일 납니다. 네, 오종택처럼. 이재명 네. 정부 들어서가지고 뭐 좀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 또 논쟁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화면 한번 준비했는데요. 지금 PD 수첩 이야기 저희가 초반에 열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PD 수첩 방송을 함께 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이랑 몇몇 장면의 촬영을 함께 했다는 사람이에요. 네. 제이택이라는 사람인데 택? 네, 제이택 한번 뒤로 넘겨주십시오. 네. 자, 이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가 조작이라던 퇴물 주사파들과 러시아를 맹종하는 틀 좌파들 자폭하자? 이런 사람이 PD 수첩의 방송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네. 딱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거 틀좌파, 뭐라고 했죠? 무슨 주사파? 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완전한 극우 세력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무인기 날린 오종택의 버금가는 우크라 제이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반북 선전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MBC는 좀 신뢰도가 있는 그러니까요. 언론이니까 그러니까 이 오히려 그래서 공간을 MBC 활용하는 거죠. 네, MBC를 오히려 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한 건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보사에서 그 공작원으로 오종택이 활동하면서 뭐 대진년도 사찰해 무인기도 침투시켜 각종 음모도 만들어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이택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런 공작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의심은 또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진보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보는 MBC라는 채널을 딱 이용해가지고 이렇게로 흡수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국힘당의 유영원이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했냐면 포로 2명이 풀려나는 게 빨라야 3월이고 아니면 6월까지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이슈를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건 아닌가. 네. 새로운 반북 이슈몰이를 잡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북 이슈가 정말 안 먹혀서 이제는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반공 이슈를 하는 건데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를 너무 하고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남북이 좋아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 생각이 계속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 모순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좀 기회주의적인 인물 한 명만 더 다루고 싶은데 네네네. 지금 젤렌스키 신이 났어요. 이 남북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에 끌어오고 싶다. 네. 이런 욕망에 지금 폭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라면서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를 하면서 한국군에 이제 한국에서 포로 송환 뭐 여론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의 구상이 뭘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국과 북한의 대리전 성격으로 계속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 한국이 여기에 우리 포로야. 우리가 송환할게. 이렇게 참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판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닌가 약간 미국 생각이 드는 거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사실은 쓸모가 없어졌거든요. 뺄 거 다 뺐기 때문에. 그럼 고립되고 싶진 않으니까 어쨌든 한국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네. 좀 약간 이거야말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국한테 뭐 지원도 받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네. 이전에도 계속 남북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작년 9월에는 뭐 한국이 발전했는데 북한은 쇠퇴하지 않았냐, 비교할 수가 없다 북한이랑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계속 남북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얍사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반드시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위성락 얘기를 할까요? 다카이치 얘기를 할까요? 위성락 이야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네. 또 다카이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심각하던데. 네, 다카이치 개헌선 넘어서는 네. 자민당 의석수를 확보를 했죠. 네. 네, 엄청납니다. 지금 이 구도라면 자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상임위 위원도 3분의 2 이상 확보하게 돼서 네. 입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참의원이 아직은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개헌을 진짜 하려면은 아직까지 그것은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 기세면
충분히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인 거잖아요. 네, 지금 2028년에 참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이 개헌안을 구체화하면서 참의원 세력을 좀 규합해 나갈 구상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미일 동맹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다카이치가 일본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 극우정당 자민당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집권을 하게 된 뭐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지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총선 앞두고 뭐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본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국가가 한국? 근데 아무튼 일본에 이렇게 지지를 했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뭐 굉장히 축혀 세우면서 환영의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도 이 압승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아시아에서 강해진다. 진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네요. 네.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 워싱턴 포스트, 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 이 미국이 일본에서 다카이치가 이런 승리를 거둔 게 미국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다. 미국은 다카이치를 도울 수가 있다. 강하고 자신감 있는 일본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마침 그렇게 된 것이다. 뭐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 선거에 개입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미국이 북한에 밀려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래저래 북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네. 뭘 도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극우 세력들을 막 밀어보려고 했는데 윤석열도 지금 탄핵당해. 네. 국힘당은 질의멸렬하고 네, 내분 있고. 네. 그래서 희망이 별로 한국에서는 잘 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 전선을 대만과 일본으로 기본 구축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매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완전한 극우 기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한 거다. 일본이 한국처럼 흔들리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 구상이 완전히 파탄나는 거니까 일본이 더 확고하게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그 극우 기지가 되도록 하는 거를 일본 국민들이 지지하고 인정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승을 사실은 자민당이 한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너무 20대 걱정이더라고. 지지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 자본주의 세계에서 위기가 극대화되면 출로가 안 보이면 보통 극우로 많이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지금 트럼프로 발현이 되고 있는 거고 유럽에도 극우 나치주의 신나치주의자들이나 당시에? 이런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윤석열과 국힘당을 보면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또 20, 30대들이 거기에 또 많이 윤호개인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은 분명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한국은 촛불 국민이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 촛불 국민이 윤석열의 내란에 직접 진압을 했고 지금 매주 줄기찬 투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극우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사회가 발전되고 국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추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몹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 하던데 지금 중국이 위험하다. 중국이 곧 쳐들어올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일본이 정말 재무장을 위해서 대륙 진출을 위해서 자민당이 지금 압승하고 개헌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예의주시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지금 정말 중요한 때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동감이 맞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한국의 안보적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일본에 의한. 네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지금 미국 관련한 사람들이 다카이치 자민당이 압승을 하니까 한일 협력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자꾸 갖다 붙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다카이치 압승에 대해서 일단 축하글을 올리기는 올렸더라고요. 근데 진짜 걱정이에요. 정말 이걸 한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맺어 나갈지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 정말. 네,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가이고 전쟁 범죄에 고통받았던 민족으로서 우리가 내야 하는 목소리, 우리가 해야 하는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일본의 제국주의적
부활, 야욕, 궁극주의적 침략 행태를 다른 어떤 국가보다 우리가 책임적으로 목소리 내야죠. 그럴 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도 확립이 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 데서 역할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만큼 이번 다가오는 지선에서 내란 단죄가 정말 중요하다. 이 내란의 뿌리가 친일이고 적폐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 이 적폐 세력, 내란 세력, 친일 세력을 뿌리 뽑는 그런 지선이 돼야겠다. 그게 바로 내란 단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사나의 선을 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